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4번째 순서입니다.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분 계시죠? 1부는 우리가 이슈 정보 코너인데요. 코너 이름 그대로 문정복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정복입니다. 요즘에 뭐 언론에 많이 등장하시고. 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죽을 뻔했어요. 전화 와서 야, 이 XX 그러면 이제 끊고. 진중권이 언급할 정도면 아무튼 화제 인물은 됐습니다. 뭐 데뷔를 했다나 조선일보에 데뷔를 했다고 축하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화가 났었어요. 왜요? 사실은 그 전날 태영호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그 대정부 질문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4년 만에 탈북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잖아요. 본인이 탈북 과정에 석연치 않잖아요. 의혹이 많잖아요. 의혹이 많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분을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최고 국회의원을 뽑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시각이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한 정파에 물들은 그냥 일반 정치인이고 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태영호 의원이 해야 될 일은 남과 북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가기를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정부 질문 때 거의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다음 날 이인영 우리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사상 전환하는데 감히 누구를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페북에다가 막 우리 비서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페북에 막 썼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변절자의 발악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제가 실검1위에 오르는 원래 문정복 의원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박시영 TV 나와서 배렸다. 뭐 이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박시영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거다. 착한 문정복이 박시영 때문에 물들었다. 정말 참.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듣자 하니까 뭐 248이 문정복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보통 아직 의정활동 평가 시점도 아니고 248이 어떤 순서입니까? 어떤 순인가요?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모르겠죠? 학교 등수 절대 아닙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재산 순위 248위. 참 돈이 그렇게 없나? 248입니다. 그렇군요. 집이 지금 한 채인가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아파트 딱 한 채. 그것도 3분의 1은 아직 농협 겁니다. 의원님 저 국토위원이죠? 네, 국토위원입니다. 네. 오늘 어제 저희 뭐 스트레이트 MBC 그 얘기도 이따 조금 해보죠. 네. 되게 열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데. 그렇죠. 자. 대통령 지지도 오늘 발표한 게 있었어요. 4개 조사기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 흔히 말하는 4점 척도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한다. 이 4점 척도를 했더니 전화 면접 조사로 안심번호를 했더니 대통령 지지도가 51%가 나왔습니다. 조금 안도가 되세요? 안도가 돼요. 저는 너무너무 막 안타깝거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대통령 지지와 연계해서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65%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71%로 상당히 높았지만 국민 다수는 3분의 2는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코로나 관리 잘하는 것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도는 그래도 51%로 2주 전에 53%였는데 2%포인트만 좀 하락한 것으로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만 갤럽은 2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고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간 척도가 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도 아니다는 게 늘 한 5%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국민들은 긍부정의 갭보다는 긍정 수치만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45대 48로 지난주에는 역전이 됐었는데 이번 조사에 4점 척도를 했더니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44%로
7%포인트 정도는 긍정평가가 높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합리적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뭐 44대 52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만 안심번호로 전화면접 조사로 했더니 대통령 지도가 그렇게 나오더라. 네, 참고해 안심번호 주시기 믿을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 얘기를 먼저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요즘에 당내 전당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유, 어수선했습니다. 지난주에 최고위원 10명 중에 네. 8명으로 압축하는 네, 선거를 했잖아요. 멘붕이었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이 컷오프가 되면서 굉장히 놀랬어요들.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웅성웅성하고 아 이거 뭔가 변화의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제주도하고 강원도 합동연설회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차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큰 이렇게 변화나 이런 것들을 못 느꼈다.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는 사실 그 컷오프가 10명이 출마해서 이제 2명이 컷오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분은 이제 정광일 씨라고 많이 안 알려졌던 그렇죠. 분이니까 예상이 가능했는데 네. 나머지 한 명이 누굴까 이게 이제 네. 관심 포인트였는데 뜻밖의 이재정 의원이 거기 속해서 굉장히 네. 권리당원들 특히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은 깜짝 놀랐죠. 저 자신도 이제 이재정 의원한테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책임지셔야죠. 왜냐하면 이낙연 당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영남 출신의 네. 젊은 의원이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참신하면서 네. 이슈 파이팅을 잘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네. 판단했고 그중에 이렇게 명단을 봤더니 그래도 이재정 의원이 그런 측면에 굉장히 부합하는 의원이 아닐까 싶어서 권유를 저도 뭐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약간 이제 방심한 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의원님들이나 되게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 이분들이 이제 주로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중앙위원들은 네. 여러 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친소관계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상임위를 같이 했거나 그렇죠.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또 뭐 그렇죠.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다든가 뭐 그렇죠. 이런 여러 이러저런 인연들이 있는데 전화를 거의 안 하셨어요. 이재정 의원이. 저도 못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여성원들이라도 먼저 챙겼어야 하는데 전화 작업을 거의 못했고 뭐 박주민 당대표 만드는 거에 더 신경을 오히려 많이 썼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네.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이제 공보물도 못 만드셨어요. 그래- 본인이 원해서 안 그랬어요.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언택트 이 네. 선거다 해서 네. 본인은 예비 경선이 당연히 통과될 생각하고 본선을 아하. 웹자부나 카드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아하.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그런 쪽으로 좀 날리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컷오프 대비를 별로 못 하신 거죠. 네. 두 번째는 약간 박주민 당대표하고 연결돼서 뭔가 준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에서는 약간 배제 투표도 있지 않았나. 그럴 개연성도 크죠. 저는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유력 당대표 쪽에서도 박주민 최고가 당대표 도전하는 거에 대해 사실은 탐탁지 않은 정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중진 후보들도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판이 흔들리는 거 원치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네. 선거는 늘 그런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런 측면에 좀 배제 투표도 좀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이재정 의원께서 오늘 떨어졌을 때도 저하고 통화도 했고 뭐 꼭 오늘 나오겠다 했는데 어제까지도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아직도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나오기로 했는데 어쨌든 오늘 나오는 것을 좀 번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저희가 2부 순서를 땜빵 전문 누구? 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님 바쁘네요.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네.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다 두 번 다 네. 비서관을 했고 성북부청장 네. 재선도 했고 판을 나름대로 잘 읽는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배 의원 모시고 2부 때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더 관전평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3부에 나오고 오늘은 4부까지 4부까지 있어요? 한병도 의원 또 청와대 정무수석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셨고 또 문 대통령과 오랫동안 네. 인연을 맺고 있었던 한병도 의원을 4부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와, 오늘 완전히 중노동이시네. 그래서 제가 앞 순서에 또 네. 김용민 브리핑에 또 나갔다가 그럼 오늘
탕 뛰시는 거예요? 네, 목이 좀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럼 나머지 최고위원 중에 네. 어찌됐든 양양자 의원님은 이제 여성 네. 배려 목소리에서 들어가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4분이 되실 텐데 그럼 나머지 3분이 떨어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좀 그렇죠. 예측을 예. 해보시죠. 아니, 그걸 지금 예측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맞아줬습니다. 박도사람이 아니, 지금 하면 안 돼요. 나머지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에 지금 나오기로 한 최고위원들이 몇 분 계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신동근 의원 나오기로 했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또 이현우 의원도 나오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치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한 며칠 남겨놓고 막판에 하는 걸로 하고 네. 제가 제주도 연설을 이렇게 보니까 네. 강원도 거를 못 봤는데 제주 네. 연설 한번 봤어요. 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의 유세하는 장면을 쭉 지켜봤는데 역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은 네. 유세 스타일, 연설 스타일의 차이가 달라. 극명하더라고요. 달라. 네.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대로 생기신 대로.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께서는 좀 이렇게 주변에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라 이런 얘기도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저는 딱 보니까 다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유세 방식을. 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보고 읽으셨지만 네. 단문 형태로 딱 구성을 해서 본인의 목소리 전달력이 꽤 네. 좋으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단문 형태로 툭툭툭툭 하니까 네. 좀 힘이 느껴졌고 네. 안정감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네. 반면에 김부겸 전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유세 방식. 정말 잘해요. 이렇게 막 소리 예. 막 호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김부겸 연설 들으려고 앞에 가갖고 막 이렇게 앉아있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네,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 어떤 전통적으로 좀 힘을 느끼게 하는 호소하는 형의 네. 유세를 했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젊은 후보답게 외모 자체는 그렇게 젊어 보이진 않지만 이 자유로운 어떤 유세 방식 좀 색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연단에 그대로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호소하시고 막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역시 40대 후보답다. 네. 그런 어떤 자기만의 각자의 특징을 네. 잘 살렸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쿨조끼를 좀 입으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땀이 나니까 막 이런데 막 네. 네. 이 싸움이 좀 치열한가요? 지금 어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2등과 3등의 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면 이제 1등은 그냥 갈 거라는 게 50%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나는 넘는다는데 박 대표님 안 넘는다며요. 아니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 세상 일이랑 모르지. 아니, 몰라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근소하게 넘을 거다? 그냥 50% 그냥 근소하게 넘을 거다. 그럼 뭐 한 48에서 52 이 사이? 그렇죠. 그렇게 그 그렇게 정도로, 맞이죠. 그 정도로? 네. 왜냐면 이게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장과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위원장의 마음을 좀 헤아리죠. 이렇게 당원들이. 그런데 저 당에서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의원님들이 그냥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도 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확실히 권리당원에서는 박주민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 바람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낙연 대세론이 꽤 힘을 가지고 있더라. 당이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 어쨌든 대선 지지도 지금 현재 네. 1위를 하고 있고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바짝 추격을 한 네, 상황이지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이번 판은 이낙연 의원에게 힘을 좀 몰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있더라. 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도 권리당원 표심하고 네. 대의원 표심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 전국에서 이런 전화가 와요. 아유 친문은 다 박주민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친문인데. 근데 나는 아닌데. 어머 이거 어떡하나? 이의 싸움이 더. 자, 이 싸움은 좀 그럴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이 싸움도 지켜볼 만하고 아직 TV 토론회가 9번 남아 있으니까 TV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뭐랄까요, 진검승부가 좀 이루어지긴 할 텐데 어쨌든 휴가철이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당대회 분위기가 확 뜨진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나마 예. 박주민 의원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흥행거리 그래도 관전 포인트가 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네. 굉장히 박주민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용단 그런 결단에 대해서는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낙연 의원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김부겸 전 장관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사탕 발림이 아니라 네. 다들 장점이 많은 분들이고요. 그런 장점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 단점들 누구나 다 있죠. 아이, 그럼요. 각자 다 있고 네. 그건 뭐 각자의 몫이고 그거를 그럼요.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네. 최고위원은 좀 누가 앞서가고 있나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분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금 막강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본인이 그냥 미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밀기도 밀지만 그게 아니고 네. 국회 내에 자치분권과 관련한 의원들이 한 40여 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번도 전당대회를 할 때 네. 이 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 번째 도전이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누구였었죠? 박우섭. 박우섭. 두 번째가 황명선. 네.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는 좀 그 염태영 돌풍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예. 저는 뭐 김종민 의원도 굉장히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 첫 번째로 나오셨거든. 김종민 의원님 훌륭하시죠. 네. 예. 김부겸 전 장관도 저희 방송에 나와 주셨고 네. 오늘 이제 박주민 의원 나오니까 그럼 한 분만 안 나오셨네? 이낙연 의원님도 꼭 나와 주십사. 몇 번을 요청드렸고. 저쪽에다 한 번 더 하세요. 아니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뭐 나오기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뭐 영향력이 없어서 아이고, 상대적으로 네, 그런가 보다 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네. 싶은데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급 대책을 낸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내일 당정청이 회의를 할 거고요. 아마 내일 정도 발표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린벨트 푸는 거는 지난번 안 한다라고 대통령께서 하신 네. 거고 네. 용적률을 좀 완화해서 좀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나 시설들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수천호 정도는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 관한 대책이고요. 그 수도권에 대한 대책은 아마 따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내일 발표되는 거는 공급 대책의 일부만 발표되는. 일부만 발표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표될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법안과 관련해서 공급 대책이 어차피 정부가 끌고 가면 되는 거고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617하고 710 발표됐던 것들에 대한 처리 부분이 있고요. 종부세랑 이런 등등이.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윤호중 의원이 두 가지 법안을 더 냈는데 이거는 이제 법사위도 하고 국토위도 다루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법사위에 2개 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위에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은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전월세 가격의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내가 2년을 살았어. 2년을 살았는데 자동적으로 말 안 하면 그냥 그 자동적으로 2년이 더해서 4년 동안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한간에서는 약간의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아이들 학교와 관련한 그런 6년제로 가자는 거지. 그런 2+2+2+.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시민사회 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6년제 주장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아까 아이들 키우는 초등 6년이고 중고등 6년이고 이래서 예를 들면 강남의 임대 아파트를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2+2+2+2 6년을 해주는 게 물론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한 없이 하자 뭐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지금 정부 안으로 보면 오늘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걸 보면 대개는 2+2+2 그러니까 4년 정도에 대한
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당에서는 2+2+ 안은 윤호도 의원이 주로 냈고 2+2+2+ 6년까지 가자는 것도 몇몇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사실. 물론 그 정밀하게 따져봐야죠. 뭐 예를 들면 이게 역작용도 있는 네, 거니까. 네, 네. 근데 아무튼 좀 과감하게 좀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병합심사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월세 신고제 법안은 저희 국토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8월 4일 임시회가 끝나는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네, 지난번에 윤호중 의원 사무총장 법사위원장 나오셔서 그 부분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8월 4일 날 그러니까 7월 말에 공급대책이 발표되고 8월 4일 날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610, 617, 710 그다음에 임대차 3법 플러스 2개 법안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뭔가 좀 매듭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질질 끌으면 안 되고 라는 간절한 바람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국토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의원님이 조금 더 좀 과감한 정책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내일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세 월세를 살아본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달라요. 그럼 내일 딱 얘기할 때 딱 모여 있으면 최근 한 10년 이내에 전월세 안 살아본 분은 발언권 제한 먼저 들어봐. 살아본 사람들 먼저 얘기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순서를 좀 조정해요. 우리 간사님께 꼭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가 누구예요? 조응천 의원님이십니다. 조응천 의원 잘할까?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잘하세요. 그래요? 협상도 잘하시고요. 네, 잘하세요. 좀 부탁을 드리고 MBC 스트레이트 이게 어제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못했고요. 오늘 얘기를 듣고 거의 뭐 자료를 좀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저도 그 생방으로 못 봤고 유튜브로 재생을 해서 봤는데 와 정말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었어요. 주호영 의원 이름도 나오고요. 박덕흠. 이현승, 다 그분들 송원석 이런 분들이 이름 쭉 나오는데 그분들 주호영 의원만 빼고 지금 다 저희 국토위원이십니다.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뻔뻔한 생각을 좀 가졌어요. 국회 이번에 본인이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거든. 그랬죠. 그 자막이 그때 나와요, 화면이.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얼마나 올랐고 뭐 그때 2014년 12월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구독자 중에서 혹시 바빠서 MBC 스트레이트 못 봤던 분들은 반드시 저희 방송이 끝나고 꼭 보세요. 꼭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꼼꼼히 보면 2014년 12월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당시에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부동산 3법이라는 게 강남 재건축 맞춤형 특례법이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당시에 앞장섰던 의원들, 이해관계가 있었던 의원들 명단이 다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찬성 의견들이 많아서 반대도 한 25, 그다음에 뭐 기권인가요? 그것도 제가 얼핏 보니까 한 25인가 뭐 되던데 찬성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반성을 하고 그게 한번 고삐가 풀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결과를 초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었던 사안은 뭐였냐면 국토위원들 아마 야당 의원들도 이 방송을 볼 거예요. 국토위원들 워낙 민감하게 건드렸거든요. 사실 경실련 자료에서는 뭐 다주택자가 누구냐 뭐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딱 봤더니 부동산이 어떻게 뛰었는지 봤더니 딱 그 시점에 뛰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뛰었는데 바로 2014년 12월 달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뛰기 시작했다 해서 딱 보여주거든. 그럼 그때 투표한 사람이 누구였고 지금 국토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그다음에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명단이 다 나온 거야. 다 나왔죠. 그래서 제발 통합당한테 우리 민주당에 그런 의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을 네. 것 같은데 통합당에 해당되는 의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명단 쭉 있습니다. 봤는데 네. 이런 의원들한테 사보임을 강력히 권하는 거죠. 아하. 국토위원으로는 적어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언론이 이 정도로 당신들 얘기를 했는데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리 19, 20, 21 때 내리 3번을 국토위 상임위원으로 둥지를 틀고 계세요. 그분은 전 직업도 이쪽이고. 사실은 제척돼야 되는 분이 맞아요. 네, 건설업계 네, 이렇게 네, 하신 네. 거죠. 돈 많이 그렇습니다. 버신 분이고 네. 이현수 의원 같은 경우는 명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간사라면서요. 네, 간사예요. 통합당에. 통합당 간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네. 내일 국토위 전체 회의가 열리나요? 예, 전체 회의 열리면 첫 질문으로 네. MBC 스트레이트 보셨나요? 딱 한번 던지고 그다음에 이 국토위원 중에 네. 강남의 재건축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들은 네. 사보임 하는 게 어떨까요? 스스로 딱 내가 한번 내일 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박시영한테 물들었다고. 아니 저는 아. 변절자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세요? 내일 한번 우리 문정보 의원님의 네. 맹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서울시, 네. KBS, 네. 행정수도 네. 이전할 때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모 언론이 터뜨렸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께서 그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네. 행정수도 이전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저희 당에서 그렇게 되면 그 뭐 KBS도 가야 되고 국회도 가야 되고 청와대도 가야 되고 서울대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온 거지 실제로 이것들이 논의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오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회의는 오늘 TF회의가 처음으로 열렸고요. 저도 거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그 일부러 지금 부각을 시킨 거거든요. 모 언론이. 네. 그 얘기는 서울이 황폐화 된다. 아이. 그래서 뭐 어떤 서울대생이 뭐 그런 얘기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 문제 얘기하면서 왜 내가 뭐 우리를 적폐로 만드냐. 만드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네. 그런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나간다. 네. 황폐화시킨다. 이런 의도적 행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메시지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의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이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저희가 볼 때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 전략으로 보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올인한다. 일단. 이게 맞습니까? 다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일단 가장 먼저 올인한다. 네. 우선순위를 거의 다 맞습니다.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에 메시지가 굉장히 혼선 있게 나가면 좀 안 된다고 보고 원내 지도부는 네. 딱 일단 8월 4일까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메시지 낸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정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갑자기 꺼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끝나고 나서 꺼내도 되는데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네.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도마에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대책을 먼저 확실하게 8월 4일까지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일하는 국회법은 어차피 통과시켜야 할 아니니까 8월 네. 4일 날 통과시켰으면 네. 좋겠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공수처죠. 공수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한 통합당 문제를 8월 4일 이후에 어떻게 압박하고 국민적 캠페인을 만들어낼 거냐.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법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땡깡 부리는 거 아닙니까? 땡깡 정치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내서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할 거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인 것 같아요. 행정수도 이전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개헌의 방법도 있고 개헌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국민투표 방식도 국민투표도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특별법 형태로 여야가 네, 합의하거나 네, 아니면 뭐 이재명 지사가 뭐 얘기했던 제2행정수도로 명칭을 의회에서 가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행정수도 이전도 말을 꺼냈으면 이거 매듭을 져야 돼요. 이거를. 그럼요. 이걸 어물쩍하면 정말 네. 정략적으로 네. 이거 끄집어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추가 이전도 지금 거의 연구용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것도 국토위 하나이죠. 이번에 저희가 용역 보고 받을 거예요. 예. 아 이번에 네, 네. 꼼꼼히 좀 따져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문제도
함께 매듭을 네. 지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저희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수도 이전은 그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 때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공공기관들을 혁신도시로 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냈잖아요. 그게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8년 정도 늦췄대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게 우선순위는 아닌 거죠.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일하는 국회법, 그다음에 공수처. 이 문제는 참 대략 난감하기는 하지만 왜냐면 야당에서 2명의 의원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잘 정치적으로 풀어내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인데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굉장히 핫해요, 지금. 오늘도 저희가 TF 회의를 처음 했는데 네. 거의 전 언론사가 뭐 거의 취재 경쟁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당이 꼭 온전하고 완전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약간 오해를 좀 했던 게 부동산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데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 네. 수도권 과밀화 해결해야 한다. 네. 지방이 예를 들면 소멸한다. 국민들 알거든. 근데 이게 정말 시급한 거냐라고 얘기할 때 네. 우리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그린 뉴딜 얘기도 하고 기후 문제 얘기 관심 갖자 하는데 지난번 이소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신 네. 말씀 중에 저는 굉장히 지금도 기억하는 게 사람들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인류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네. 근데 지나고 봐라.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지금 전염병 문제도 튀어나오는 거다. 네. 그러면 지금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코로나도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힘주어서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마찬가지인 거야. 예를 들면 지방 소멸,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네. 부분은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걸 하고 뭐 대충 이렇게 네, 가다 네, 보면 네. 2, 30년 뒤에는 네. 정말 더 어려워진 그렇습니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일단 행정수도를 그 세종으로 온전히 옮겨가고 그다음에 뭐 단계별로 국가 균형 발전을 논하면은 실제로 저 지방에서 소멸돼가는 그 국토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겠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무슨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꺼낸 것도 아니고요. 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균형 발전을 핵심 의제로 이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로 공약도 하셨고 네. 천명한 바가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에타 면제까지도 그렇습니다. 파급적으로 뭐랄까요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소위 네. 말하는 우리가 나쁜 얘기로 밑밥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면제 얼마나 공격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지방이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거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시기가 맞다라고 판단해서 정무적으로 네. 꺼내신 건데 나중에 이제 쭉 말씀하시다 뭐 부동산 얘기가 잠깐 나오니까 네. 야당에서는 저거를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자꾸 프레임을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행정수도 이전이 그게 대안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지금은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세제와 관련돼서 8월 4일 날 네.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하고요. 그렇게 좀 명확하게 가져갈 네. 것 같고 지금 민주당한테 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의원들도 다 각자가 하고 싶은 예를 들면 법안이라든가 네.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언론에 여러 의원들이 다 나가서 언론에서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 공감대를 빨리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자 1순위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문제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게 대부분 다 공감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일하는 국회법, 네. 공수처, 네. 그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네. 뭐 이런 식의 네. 이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네. 뭔가 딱 우선순위를 좀 정리해 주시고 네. 거기에 맞게 어떤 그 방송에 나가더라도 메시지의 분량 네. 자체를 그렇게 꺼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의원이 자그마치 그 의총을 하면 176분이 들어오세요. 네. 저기만 빼고 네. 박병석 의장님 빼고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이 하는 얘기에 가급적이면 동조하고 힘 모아주고 그럽니다. 이게요. 민주당이 봉숭아학당 소리 안 들으려고 의원 스스로들 굉장히 많이 자제하고 참고 믿고 견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 이렇게 열심히 한다. 좀 예뻐해 주십시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오늘 청문회했어요? 대단했습니다. 저는 잠깐 봤는데 네. 바빠서 다 보지는 못했고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뭐 하태경 한바탕 붙은 것 같은데.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박지원 그 후보자님을 네.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못 당하던데요. 하태경 선수가 네. 그 뭐 일명 천재라면서요. IQ 200이 넘는. 아 그래요? 그렇대요. 그런데 그래요? 이따 조금 그런데 그래요? 조금 있다가 김영배 의원님 여기 올 거잖아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대. 아 그러니까 천재인 거예요. 공부머리가 있구나. 공부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태경 의원이 버벅 될 정도였으면 알만한 거죠. 나는 네. 그 하이라이트만 잠깐 봤는데 약간 얼라 취급을 하던데. 그러니까 당신 저기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학교 다닌 일이야. 궁금하면 그 학교 가서 물어봐. 네, 그래서 아. 원래 사람들이 박지원 의원의 박지원 의원이 아니구나. 박지원 국정원 내정자의 청문회는 다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예. 워낙 뭐 이분이 예. 노련하기도 하고 말솜씨가 예. 뭐 대단하시니까 예. 어떻게 의혹 제기에 대해서 돌파하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막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마라 이런 얘기 아하. 상당히 세게 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대북 그 송금과 관련해서 여러 뭐 문서가 있는 것처럼 사인한 게 네. 드러나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막 흔들더라고요. 네. 요게 뭐 사실 아니냐? 당신 사인하지 아니다. 않았냐?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딱 그리고 그러시던데요. 나중에 그걸 제공을 하면 네. 수사 의뢰하겠다. 원본 내라라. 막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 있으면 밖에 나와서 얘기하라. 그럼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던데 어쨌든 역시 박지원 청문회는 좀 볼 게 확실히 있었다. 확실히 볼 게 있었다. 네. 뭐 네. 아직 다 끝났나요 오늘? 아까 산해됐다고 여기 뭐 저기가 나오던데요.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예. 역시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고 이제 감사원장 얘기를 넘어가 봅시다. 네. 추미애 장관이 오늘도 완전히 한바탕 했어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참 요즘 장관님 여러 가지로 참 힘드십니다. 네. 예. 네. 추 장관이 오늘 그 법사위에서 발언한 거 보니까 네. 야 이분의 그 심리 상태 네. 그리고 의도를 좀 읽고 있는데 어쨌든 윤한홍 의원께서 통합당에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아들 네. 군주가 미 복귀 의혹에 대해서 막 제기를 했어요. 하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소설을 쓰고 있다. 딱 이 말을 딱 하니까 국회의원이 소설 쓰는 자리냐 그래서 막 티격태격한 거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와가지고 똑같이 예. 발칵 뒤집혀진 거 아니에요, 김태흠 의원님이. 그다음에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면박을 준 거야. 야, 저 대정부 질문 시즌 2였군요, 오늘이. 예. 그러면서 면책 특권은 모욕 특권이 아니다. 아들 특권 누린 적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막 티격태격하니까 또 김남국 의원 발끈해갖고 옆에서 듣다가 네. 장관 차관에 대한 모욕이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딨냐?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냐라고 역정을 좀 냈어요. 그랬더니 네. 막 너 뭐야? 막 하니까 나 국회의원이다. 어머 진짜 너무 웃긴 게 또 김남국 의원님이 그런 게 네. 우리가요 대정부 질문 때 국무위원들 앞에 서 있잖아요. 네. 특히 홍남기 부총리 네. 서 있는데 그 김희국 의원님 미통장인 김희국 의원님 차관 출신이더라고 국토부 반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어, 뭐 했어, 막 이라.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래서요 제가 어쨌게요 국무위원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그랬어? 어제 했어요. 근데 그건 왜 안 나왔어요? 진중권이 그거는- 가만히 있었네, 그거는. 진중권이 한마디 해야 커지는데. 아니 그거는 진짜 네. 정말 예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저기 해도 존칭은 쓰고 아니, 그러면. 예, 그렇게 해야죠. 각자 그 국민의 대표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너 나이 몇 살이야? 막 이런 것까지 나왔었잖아요. 막 우리 싸우다가. 김남국 의원 잘했네.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 프로에 예. 출연했던 의원이 이소영 의원, 예. 김남국 의원 예. 나왔었거든요. 예. 역시 예. 한 칼 하는
쉽게 그 기싸움에서 안 집니다. 이소영 의원 보셨죠? 본회의장에서. 똘똘해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 죽겠어요. 네. 예, 역시 그 초선들, 젊은 초선들 중에서 대가 센 의원들이 꽤 포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네. 감사원장의 그 문제가 좀 드러났습니다.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 폄훼하는 발언이 드러났는데요. 이게 지금 송갑석 의원, 광주의 네. 송갑석 의원께서 대정부 질의 때 이 네. 발언을 소개를 했어요. 문제 있는 발언을. 근데 이제 백운규 네. 전 산자부 장관도 네. 이 발언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정황을 보면 100% 맞다. 심증을 붙일 수밖에 없고요. 요 내용에 대해 좀 아시나요? 아니 저는 저기 그 송갑석 의원님이 그런 발언에서 참 놀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저 장관 나왔을 때 물어볼 때 저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 감사원장을 주로는 법관 출신들을 임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법관 출신이에요. 네. 법관 출신인데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법관 출신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 임명이 됐죠. 임기가 4년입니다, 감사원장이. 근데 사법연수원 원장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의 이제 가족 중에 네. 가족 친지 중에 좀 골치 아픈 분들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서의 한 분은 네. 조선일보 네. 편집 주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편집 주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하. 조선일보에 근무하신 분이 한 네. 분 있어. 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내놓고 비판하는 분이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동서 중에 또 원자력 연구원에 아니 웬 동서가 그렇게 많아요? 원자력 연구원의 그 연구위원으로 뭐 책임 연구원인지 이제 연구원으로 네.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입장을 정부 정책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 열심히 세뇌시켰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건 뭐냐면 그 감사가 원래 2019년 10월 달에 착수를 했다고 해요. 2019년 작년 10월에 네. 착수를 해서 총선 직전에 며칠 앞두고 이분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 문제의 발언을 한 거예요. 집권심리를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통 원장 잘 안 오는데 이분이 계속 참석을 하면서 41% 지지받지 못한 정권의 국정과제가 국민 합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하시고 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당시에 감사위원 중에 이 발언을 문제 삼고 하면서 그때 의결을 하지 않은 거예요. 미룬 거예요, 총선 뒤로.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제 4개월 정도 보완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안건심의 의결을 그때 관철을 못 시킨 거죠. 보류가 된 거죠.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 사람이 시비 건 건 뭐냐. 월성 1호기를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기 폐쇄 결정을 했거든요. 조기 폐쇄 아닌데. 근데 아닌데도 네.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하. 그게 이미 네. 시한이 다 된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고도 더 연장한 건데. 계속 연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총선 직전에 이걸 하려고 했을까?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변에 아까 동서들 네. 이 부분도 명쾌하게 밝혀져야 하고 첫째. 두 번째는 굉장히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주재회의를 굉장히 몇 번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총선 직전에 하려고 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총선 직전에 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선거에 만약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할 수가 그렇죠. 있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렇다면 이분이 주로 이제 그 조선일보를 주로 보시다가 네. 선거 판세가 통합당이 유리하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가 이거 오판한 거 아니냐? 아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면 불리하니까 만회하려고 이 카드를 꺼낸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여러 가지가 지금 석연치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혔지라고 그러게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몰랐을 수도 있죠. 이런 분이. 근데 저는 비판을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감사원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뭐 사돈의 팔촌이 어디 다니고 뭐 이런 것까지를 감사원장의 동서가 원자력 쪽에 다닌 거를 문제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조선일보에 다닌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결격 사유는 안 들었었을 가능성이 있죠. 무슨 결격 사유는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적어도 그러면 감사원장으로서 어떤 정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이거 원전과 탈원전에 있어서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 탈원전의 방향성에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럼요. 다만 이제 막 서둘지 마 조금 단계별로 네, 가라 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렇지. 네. 근데 굉장히 이분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기 4년 차를 맞이하니까 이 기강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디나 되게 한 4년 차쯤 되면 네. 관료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원님도 국토위 이 관료들 만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좀 뭐 하면 부동산 문제는 또 기재위 쪽에서 그렇습니다. 세제 문제는 기재위 손대고 네, 네. 공급 대책은 국토위 네. 할 텐데 네. 관료들의 휘둘리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힘을 합쳐야 돼. 아이 그 얘기뿐이 없다니까. 자, 김부겸 장관의 처남은 이영훈인데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 뭐예요?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맞죠. 그건 김부겸 전 장관 측에서 그건 당연히 뭐 객관적 팩트니까 인정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장관이 이영훈식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어떤 친인척이 어디 누가 있다라는 것은 팩트가 드러난 건 그것대로 인정하되 자기의 소신, 정치적 철학, 어떤 결정, 의결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영향을 받는다면 비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볼 때 제가 볼 때 김부겸 장관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다소 이제 예를 들면 중도 성향이 강한 입장을 냈다. 대구 정서에 부합하는 어떤 좀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 낸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영훈의 그런 어떤 논리 구조를 김부겸한테 붙이는 건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각자의 판단의 몫이지만 그건 동의하지 않지만 이 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짚고 특히 그 대한 매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민중의 소리도 있고 고발 뉴스도 있고 다양한 대한 매체들이 있는데 한번 좀 정밀하게 취재해서 최재형 감사원장 임기가 2022년 1월 달인가요? 꽤 오래 남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 이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취재해서 한번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네. 박시영 대표님 이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정말 잘못했네. 잘못했지. 내일 그 우리 문정무 의원님 상임위에서 멋진 활약을 기대하고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볼게요. 248위 248위가 많은 분들이 볼 때는 그게 훈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 뭐 가난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두 채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저 집 하나예요. 됐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전당대회 상황 간단히 짚어봤고요.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박지원 청문회, 추미애 장관 얘기, 감사원장 얘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잠시 2부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김영배 의원 모시고 그다음 민주당 위기 국면을 어떻게 지금 타개하려고 하는지까지도 이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거고요. 4부에서는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자죠. 출연하십니다. 계속 박시영 TV 3시간 동안 저랑 같이 지켜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시영 대표님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